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법무법인 여름의 김희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주 저희가 애타게 찾았던 늑대, 늑구가 돌아왔습니다. 늑구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동물원에 대한 관리가 좀 달라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물원 관리 기준은 확실히 강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렇게 보통 동물원 가면 뭐 만지기, 먹이주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제한될 거고요. 또 동물원의 허가제도 이런 시행이 1년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그리고 국민의 어떤 높아진 동물 복지 수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유로운 영혼인 이 늑구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늑구 이후에 동물 복지와 관련해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사고부터 만나보시죠. 100일 부실 복무, 송민호 재복무의 꿈은 이뤄질까? 사회 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00일이 넘는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멤버죠. 송민호 씨에게 검찰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우선 송민호 씨의 혐의부터 짚어보시죠. 네, 송민호 씨 방송 활동도 많으시고 팬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송민호 씨는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1년 넘게죠.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430일 중에서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근태 문제가 아니라 네. 중대한 복무 이탈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병역법 위반이 당연히 해당이 될 것이고, 그래서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먼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이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서 재복무 명령 여부가 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민호 씨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재복무를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먼저고 그 이후에 행정판단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인기도 많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만큼 팬들의 충격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가 의심되는 날짜를 보면요, 대체 복무 초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제때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 사건이 단순하게 이제 개인이 혼자서 개인의 부실 복무로 볼 수 있느냐, 쉽지 않죠. 그 결국에는 관리자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되는 그런 네. 사안입니다. 송민호 씨는 복무 초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송민호 씨가 이 복무 시작일이 2023년 3월부터란 말이죠. 네. 2023년 3월인데 그리고 불과 2달 후인 2023년 5월에 여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고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에 체류 중인 그 기간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을 관리자가 임의로 이 출근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2024년 7월에는요. 장마 기간이죠. 7월에는 네. 우리나라 장마 기간인데 총 23일 중에 단 4일만 근무를 하고 네. 19일을 이탈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 관리자가 이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방치를 했고,
또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같은 시설로 배치된 경위가 나오면서 어떤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법적으로는 송민호 씨는 병역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관리자 역시도 어떤 관리 의무, 감독 의무 위반이나 아니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 7군부에 허위 기재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 책임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무 태만에 이어 업무 기록 허위 기재까지 밝혀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송민호 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런 건강 상태는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항상 나오는 이제 문제긴 한데 건강 상태라는 게 네. 형을 뭐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어떤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네.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심에서 송민호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네.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건 자신도 알고 있다. 현재 치료 중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고요. 네. 변호인 측에서도 이 당시에 이 양극성 정동 장애, 공황 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은 이 법원에서 양형, 실제로 형을 정할 때 반성 여부와 함께 이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서 형을 일부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면 이제 고령의 피고인들이 있거든요. 뭐 네. 70대, 80대 고령의 노안에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조금 감안을 해주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다만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러한 질병이 실제로 복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느냐, 복무 수행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느냐, 네. 그리고 그게 어떤 전문가의 진단서 그리고 병원에 있는 치료 기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네. 근데 이번 사건이 복무기간 430일 중에 102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반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기보다는 형량에 있어서 일부 감경하는 수준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 발언들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 행보가 주목받으면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는데요. 실제 재판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기도 할까요? 물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어떠면 여론 이런 것들이 유죄와 무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법 체계가 그렇지는 않는데 네. 재판 결과에 있어서 특히 양형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거 그리고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뭐 흔들리거나 유죄 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양형 단계에서는 뭐 반성 여부, 뭐 처벌 여부, 태도, 진정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처럼 이 복무 중에 공황 장애 이런 어떤 질병 등을 이유로 해서 병가를 냈다라는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송 씨가 이제 다수의 인원이 모여서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DJ 파티에 또 참석한 정황이 네. 알려졌고 또 실제 재판 즉 공판을 미루고 일정을 미루고 영화 VIP 시사회에 또 참석한 그런 네네. 모습이 알려지면서 과연 반성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론 때문이 아니고요. 법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정황적인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어떤 신빙성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본 사건으로 돌아오면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려 102일이라는 장기간 무단 결근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병역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병역법에 따르면 8일, 열흘도 아니죠. 8일 이상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죄 시에는 재복무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민호 씨는 사회복무 요원이기 때문에 병역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33조가 나오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일 이상 복무 이탈 시 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경우에는 102일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 이탈 기간에 따라 복무 기간이 연장되고 또 형사 처벌까지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또 다시 복무하도록 재복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32조에 따르면요, 또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복무 기간 자체를 새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존에 이제 기간 조금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기존 근무지, 복무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배치돼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무복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그럼 이런 태도가 진정한 반성인지 여부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제 본인이 뭐 성실하게 재복무에 임하겠다 이렇게 재복무의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재복무하겠다는 그런 의사 자체보다는요 행동으로 확인되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뭐 반성한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은 대부분 뭐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성한다, 다시 복무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그 말이 실제 행동과 이어지는지 일치하는지 이걸 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 시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네. 뭐 치료나 재활의 노력 등 그런 사후 행동도 감안을 하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태도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질병을 분명히 이유로 들면서도 다른 공개적인 활동, 뭐 DJ 파티나 시사회 이런 참가하는 활동이 있었다거나 아까 공판 일정을 미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재판 일정과 관련된 태도에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반성의 차원에서 재복무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또 치료를 만약에 꾸준히 받고 있고 이런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일관된 그러한 반성 태도를 보인다면 어떠면 뭐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102일이나 무단 결근을 한 사람이 출근한 날에는 근무를 제대로 했겠느냐 하는 근무태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까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또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하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근본을 자꾸 이제 파고들게 되니까 네. 102일을 결근했는데 나머지 기간은 과연 성실하게 복무했느냐 이런 의혹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출근한 날의 어떤 근무 태반까지 사실로 확인이 된다 한다면 네. 그러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102일의 무단 결근이 결국 병역법 위반이 문제된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 출근은 했지만 실제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결근을 넘어서 복무 전반에 성실성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 네. 특히 이 사회복무요원은요. 네. 정해진 시간에 근무지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출석해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그러한 임무까지 네. 포함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형식적으로 출근만 하고 복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위법 행위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앞서 나온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거나 네. 출근부를 부실하게 관리를 했다거나 작성을 허위로 했다거나 이러면 관리자 책임이 이제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무단 결근 일수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복무 태도가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를 함께 보고 형량을 결정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역으로 재입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복무나 병역 기피 문제에서 항상 언급되는 가수가 있다면 싸이 씨겠죠. 이번에도 그렇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송민호 씨도 재입대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송민호 씨는요. 현역 재입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재복무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요. 송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신분이기 때문에 병역법상 위반이 인정되면 현역으로 다시 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구조입니다. 이 많이 비교되는 이 싸이 씨의 사례하고는 다릅니다. 이 싸이는요.
그 신분 자체가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부실 근무가 적발이 되면서 편입 자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현역병으로 재입대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네. 산업기능요원, 이 송 씨의 경우에는 제도상 취소한다고 해서 산업기능요원은 싸이 씨죠. 싸이 씨는 산업기능요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취소가 되면 현역 전환이 가능하지만 네. 송 씨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재복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현역 재입 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현재 1차 공판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송민호 씨나 복무관리 책임자는 그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복무관리 책임자, 네. 아까 관리자를 말씀하신 건데 실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송민호 씨의 경우에는 431주 102일 무단결근으로 위반 정도가 커서 검찰에서도 현재 구형을 1년 6개월을 한 만큼 사안 자체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번 1심에서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울증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를 현재도 받고 있다는 점, 네. 재복무 의사를 밝히고 반성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인데 복무 중의 행동이라거나 재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논란은 이제 불리한 요소로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 관리 책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무단 이탈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송민호 씨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출근부에 대한 허위 작성이나 이 방치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송민호 씨는 집행유예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모두 열려 있고 관리자는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송민호 씨인데요. 100일 무단 결근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과연 법원이 재복무를 통해 속죄하겠다는 그의 손을 들어줄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사고 만나보시죠. 전투기로 인생샷 찍다가 수리비만 8억, 배상 책임은 전투기로 인생샷을 찍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좀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았는데요.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리비만 무려 8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배상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맞고요. 네. 어떤 촬영이라는 사적 행동하고 규정 위반이 겹치면서 발생한 중대한 군사고입니다. 네. 이 감사원은요, 지난 22일에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이러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네. 이 사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사건 자체는 2021년 12월 24일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투기 2대가요, 간격을 이렇게 맞춰서 함께 비행하는 편대 비행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편대 비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공군의 조종 장교였다고 해요. 네. 이 해당 소령이 인사 이동을 받고 인사 이동 직전에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려고 이 촬영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이 편대 비행을 잘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또 이제 2대가 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투기에서도 이제 인사 이동 전에 네. 기념으로 찍는다고 하니까 촬영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네. 편대장에게 보고 없이 고도를 올리고 기체를 이렇게 기울이는 기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전투기 2대가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인명 피해 이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네. 이 사고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대가 일부 파손되면서 약 8억 7천만 원이라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투기는요, 이 한 대당 1,000억 원 수준의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수리비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어떤 핵심 군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킨 점, 이것 자체가 매우 중대하게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네. 비행주 사고가 아니라 업무와 좀 무관한 행동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부과가 됐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군 실제 복무 중에 어떤 군에서 실제적인 공공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임무와 무관한 행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조종사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부과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사고는 단순 비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었고 어떤 촬영이라는 사적 행동, 사적 목적의 행동, 그리고 편대장의 보고 없는 네. 기동 변경이라는 규정 위반까지 겹친 것이 핵심이죠. 네. 그래서 실제 손해 규모가 해당 소령의 전투기에서는 6개, 그리고 편대장기에서 45개 부품을 교체를 해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억 7,8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왔고, 공군에서는 이 사안을 중대한 과실로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소령에게 징계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 소령에게 8억 7,800만 원 전액을 변상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네. 전투기 기체 자체가 대략 1,000억에 달하니까 파손 수리비도 상당한 비용이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개인이 이 수리비 전액, 이 8억 상당을 물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변상하라 이런 네.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경이 됐습니다. 네. 공군에서는 이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회계관계 직원에 관한 법률,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는데 네. 그래서 전액 변상을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소령이요. 조종사는 이 법에서 말하는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 그리고 편대장에게 보고가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동의한 그러한 기동이었다는 네. 취지로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이 감사원에서는요, 이 조종사가 전투기를 운용하는 동안은 이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이 법 적용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해당 기동도 사전 승인 없는 돌발 행동이다. 그래서 이 묵인이나 동의했다는 이 소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금액이 줄어들었느냐? 감사원에서는요, 이 모든 걸 인정은 하지만 이 촬영이 이제 저희 일반인들은 민간인들은 모르지만 네. 일정 부분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처럼 이루어진 점을 감안을 하고요. 네. 또 사전 비행 전에 브리핑에서 이러한 촬영 계획이 공유가 또 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촬영 계획도 공유된 점이 있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군인의 관리, 군 자체의 관리나 통제 책임이 분명히 일부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고 여기에 비록 사고는 발생을 했지만 이 기체를 안전하게 복귀시켰고 또 이 소령이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 변상액을 10분의 1 수준인 8,7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네.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또 관리 책임까지 인정해서 감안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변상액의 90%가 감경이 됐는데요. 감사원이 기관의 관리 책임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수리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처리되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8억에 이제 8,7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감경이 되고 나서 남은 손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공무수행정에 발생한 손해는요. 우선은 국가가 수리비를 부담을 하고 이후에 개인의 고의 과실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만큼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 따라서 네. 그 금액을 구상, 변상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도 전체 수리비가 8억 7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8,700만 원만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 사건은 변상 문제로 다뤄졌지만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형사 책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사 절차를 통해서 변상, 네. 아무래도 변상 책임 중심으로 처리는 됐지만 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임무와 무관한 행동으로 국가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 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가 있고요. 네.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이 따로 있습니다. 군형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과실의 정도, 그리고 규정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고의에 가까운 행위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죠. 근데 이번 사안은 촬영이라는 사적 목적과 뭐 규정 위반은 분명히 있었지만 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기체를 안전하게 복귀시켰다. 이러한 여러 사정이 고려가 되면서 형사처벌보다는 징계, 아까 정직 처분 받았죠? 네네. 징계와 변상 중심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고가 2021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4년이 넘은 후에야 공개가 되면서 은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군 관련 사고라는 점에서 공개 범위를 두고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개 여부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공군 자체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기준이요. 추락 여부, 그리고 인명피해 여부, 그리고 약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산 피해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사고가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긴 했지만 뭐 추락이라거나 인명피해는 분명히 없었고 네. 이 피해 금액도 20억에는 미달을 했죠. 그래서 즉시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기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한 군사고를 뒤늦게 알게 됐다라는 점에서 은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이런 기준을 충족했느냐 이런 거를 넘어서 국민의 알 권리 또는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군과 같이 고가 장비를 다루는 조직에서는 개인의 판단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고를 또 막기 위해서는 네. 개인의 일탈을 단순히 이제 막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네.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관행처럼 이루어진 촬영이었고 네. 지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네. 안전 관리나 기강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뭐 한 3가지 정도 언급을 드리면 네. 첫째는 이제 비행 중에는 어떤 사적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실시간으로 통제 시스템이 조금 발동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가 한 대가 간 게 아니잖아요. 네. 전투기가 2대면 편대 비행처럼 어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의 승인 없이는 기동 변경을 기술적으로 어떤 차단하는 구조가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일관된 적용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운영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순간에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어떻게 보면 수백억 원의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보다는 절차와 시스템으로 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네.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게 8억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 또 군 기강 해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첨단 장비 운용에 걸맞은 엄격한 안전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법률쇼 한 주간의 뜨거운 화제였던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 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적용 이유는 네, 지난 5일이었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차량이 조합원들을 덮치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사고가 아닌 살인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고가 아니라 살인으로 판단하는 이유는요. 네. 피해자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진했다라는 점이 이 살인으로 판단된 핵심입니다. 네. 이 사건은요. 화물 연대 파업이 진행 중이던 이제 경남 진주 정천면 CU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 됐으니까 대체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 배송을 하던 이 40대 운전자가 자신의 화물차로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 3명을 그대로 들이받아서 한 명이 사망하고요. 2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경찰은 이것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았고요. 네. 현장 영상 그리고 차량의 어떤 운행 기록 장치를 분석해서 네. 운전자가 분명히 앞에서 차량을 막고 음.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은 채 주행했다라고 네. 해서 법적으로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문제된다 이런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네. 당시 사고 현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운전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운전자는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네.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요 네. 살인 적용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비조합원 기사들이 운행하는 이 대체 차량이 24대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네. 맨 앞에 이제 선두 차량을 운전하던 이 남성이 경찰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 앞에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운전자가 이들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이러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건데 네. 영상에서도 이 충돌 이후에 즉시 차량들이 멈춘 게 아니고요. 뒤따르던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런 네. 장면이 확인이 되면서 네네. 이제 현장에 어떤 긴박한 그런 상황이 드러났는데 네. 운전자는 조사에서 사람이 어떤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느낌은 있었지만 혼란스러워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차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계속 진행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살인의 고의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현상 영상하고요.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주행했다.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죠. 해당 영상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퍼져서 다들 좀 보셨을 텐데 결국 살인죄냐 아니면 과실치사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거 살인죄 아니면 과실치사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결국에 이 가르는 기준은요.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했느냐 이겁니다. 네. 이게 바로 핵심적인 기준인데 네. 법적으로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명확한 고의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행위를 계속한 거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과실치사는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떤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말만 뭐 죽일 생각이 없었다, 몰랐다, 말만 믿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상황, 차량 기록, 영상, 어떤 외부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결국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 BG 프로지스는 대체 차량 투입으로 대응에 나섰고요. 대체 차량이 출차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단순히 운전자 개인 책임을 넘어서 업체 측의 관리 책임도 따져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고가 운전자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처럼 어떤 대체 차량이 투입이 되고 출차 과정 전반에서 어떤 이 관리 업체가 개입이 됐다면 말씀하신 업체 측의 관리 책임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BGF 로지스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을 해서 부산 등 타 지역에 있는 기사들을 한 10여 명을 모아서 비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대체 차량을 투입했고 네. 19일에는 조합원들의 저지로 상품을 싣고도 출발을 못하다가 20일에 경찰 도움을 받아서 차량 24대를 출차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네. 즉 이미 현장에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충돌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행이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선두 차량 운전자에게는 뭐 살인 또는 과실치사 이런 책임이 우선 적용되지만 네. 업체 역시도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그리고 출차 과정에서 어떤 안전 조치, 통제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무려 7차례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 차량을 투입을 강행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고 당시 노조 차량을 몰고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사고를 목격한 뒤 격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만 이런 정황은 처벌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좀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뭐 감정적인 충격은 참작이 되지요. 그렇지만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사안은 단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요.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어떤 경찰을 다치게 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네. 이렇게 되면 형법상으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됐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네. 화물연대 측 주장에서는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한 뒤에 어떤 격분한 상태에서 라는 점이 이제 양형을 정할 때는 일부 참작이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르면요, 이 쟁의 행위 자체는 보호를 받지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경찰을 다치게 한 행위는 결코 정당 행위 또는 정당 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을 다치게 한 행동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근로자성, 사용자성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네. 결국에는 누가 책임지고 교섭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정하는 핵심 기준이라서 중요합니다. 네. 지금 쟁점은요, 이 배송 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청인 BGF 로지스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네. 이 두 가지인데 만약 배송 기사들이 근로자성, 즉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이 되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배송기사들이 하청업체에 고용이 되어 있고 그 네. 위에 원청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원청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이 되면은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게 아니라 이 원청이 직접적으로 교섭에 나가야 되는, 네. 나서야 되는 그런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화물연대가 무려 7차례나 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대체 차량 투입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이 원청이 과연 책임 있는 당사자인가와 직결되는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의 개념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이번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노란봉투법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말하는 뭐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을 말하는데 이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화면에 나오다시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고 손해배상 책임 면제 제한,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요. 파업을 하게 됐을 때 회사가 손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청 노동자가 하청업체가 아닌 바로 가장 위에 있는 이 원청과 직접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러한 법입니다. 네. 그래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청 책임이 당연히 커질 가능성이 커졌죠. 네. 그래서 이 2026년 3월에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노란봉투법 이 개정의 핵심이 결국 사용자 개념을 넓힌 거기 때문에 이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송기사들은 하청업체가 고용했으니까 네. 원청은 직접 고용자가 아니지만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면 사용자로 본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이 BGF 로지스가 배송 구조나 운행 방식에서 실질적인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BGF 로지스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쟁의 대상으로 확대가 된다면 어떤 근로 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 결정까지도 어떤 교섭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대체 차량 투입이라거나 교섭 대응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네. 생존권을 요구하는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망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사 갈등과 법적 책임의 어떤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와 함께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이번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사고 만나보시죠.
고급 집만 노린 복면 절도범 3년 만에 붙잡혔다. 네, 복면을 쓰고 고급 집만 노린 절도범들이 3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건 경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뭐 현실판 루팡 같은 그러한 절도범인데 네,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에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CCTV가 없는 지대는 보통 산간지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CCTV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접근부터 흔적 제거까지 철저하게 설계된 범행이어서 네. 장기간 검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이 절도범이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3년이 넘도록 용인, 뭐 광주, 성남, 과천, 뭐 가리지 않고 수도권 일대에서 어떤 뭐 골프장 근처에 있는 어떤 타운하우스 또는 고급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30여 차례 약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절도범은요, 범행 대상 자체를 굉장히 치밀하게 골랐습니다. 네. 항상 아까 언급드린 야산이 인접한, 그러니까 산 중에 산 높이 있는 네. 야산이 인접한 주택만 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CCTV가 거의 없는 경로를 확보하기가 쉬웠겠죠. 네. 그리고 또 혼자 움직인 게 아닙니다. 공범의 차량을 이용해서 인근까지 이동을 하고 또 거기서 도망간 게 아니라 등산로를 이용해서 산을 넘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네. 침입했고, 그리고 침입수단, 침입수법도 정교를 했는데 네. 이제 사람이 사전에 없다는 걸 확인을 한 뒤에 뭐 일자 드라이버라거나 노루발, 이게 빠루라고 그러는데 못 뽑는 데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뽀뽀비, 못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고 또 복면을 착용해서 자신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범행을 저질렀죠. 그뿐만이 아니죠. 범행 후에 이 흔적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네. 덧신을 신었고 또 발자국을 그렇게 숨긴 다음에 네. 물을 뿌려서 자신의 이동 흔적까지 지우는 방식으로 추적을 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복면을 쓰고 빈집을 들어간 후에 발자국을 숨기기 위해 덧신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범죄인데요. 그럼 금품을 훔친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범행 후에는 이제 추적 차단을 철저하게 설계한 도주 방식이어서 장기간 네. 검거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절도범은 이제 금품을 훔쳤는데 곧바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네.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등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등산객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자신이 내렸던 그러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로 가서 공범과 만나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네. 자신의 동선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죠. 산으로 들어가서 어느 출구로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접근할 때도 CCTV를 피했고 도주할 때는 동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식을 반복한 거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이렇게 4년 가까이 이런 신출 규모란 범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단순 도주가 아니고 위장을 했고 동선을 분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CCTV 사각지대를 노리고 등산객으로 위장을 해서 추적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아주 치밀하고 또 철저한 수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경찰은 이 절도범을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네, 항상 이제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대규모 CCTV 분석하고 전담팀까지 생겨서 네. 이런 어떤 끝장 수사로 검거된 사례죠. 용인 동부경찰서는요, 관내에서 이 사건이 계속 잇따르니까 지난달 12일에 19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현장 일대 CCTV가 900여 대가 있었다는데 이 900여 대를 분석을 했답니다. 900여 대를 다 분석을 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네. 네, 900여 대를 분석을 해서 이 산을 타고 이동하는 동선까지 하나씩 다 추적을 했어요. 네. 결국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해서 지난 16일에 충북에서 검거를 했고요. 네. 조사 과정에서 이 용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 범행까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잡힌 범인, 이 남성은요. 3년 동안 한 게 아니고요. 무려 40여 년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온 전형적인 전문 절도범이었다고 해요. 그 40년간의 행각이 다 발견이 된 거군요, 이번. 그렇죠. 이제 잡히고 나면 이 전과 기록이라거나 네.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야산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 네. 흔적을 지우는 그런 방식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요, 이 별명이 있는데 날다람쥐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네. 그만큼 추적이 어렵다 이런 거였고, 결국 이런 범행이지만 경찰이 결국 한 달 넘게 결국 집에도 못 가고 매달린 집중 수사 그리고 동선 분석을 통해서 최초 범행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네, 경찰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속칭 날다람쥐의 행각을 도운 사람도 함께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직접 훔치진 않았습니다만 그럼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뭐 직접 훔치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공범으로 이제 처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범이 이 날다람쥐라는 이 절도범을 범행 장소 인근까지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 동승이 아니라 범행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기여 행위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범행을 함께 실행하거나 도운 경우에는 공동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요. 네. 그래서 범행 계획을 알고 이동을 도왔다라고 하면 공동 정범, 그러니까 똑같다. 네. 실행한 거랑 똑같다. 사정을 알면서도 그냥 편의만 제공했다. 그 정도면 방조범. 나누는데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공동 정범은 주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습니다. 네. 지금 수십 차례 범행, 아까 4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피해액도 5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럼 그동안의 모든 범죄 이력까지 감안해서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형은 피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징역형이 예상이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이제 범행들도 밝혀진다면 이제 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이상은 이제 경합범으로 처벌이 될 거고, 이 남성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 5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절취했기 때문에 단순 절도를 넘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반복성이 있었고요, 금액이 크고 네. 또 수법이 모두 가중 요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형에서 보면은요, 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3년 이상. 그리고 고급 주택만 노린 계획성, 미리미리 이 고급 주택이 야산에 인접했는지, 그리고 그 집에 얼마나 많은 금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이 고급 주택만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덧신을 신었고 자신이 출입한 흔적을 물로 또 지우는, 네. 그건 또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그래서 흔적 은폐 등 어떤 치밀한 수법, 이런 이 세 가지가 이 양형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배고파서 뭐 빵 하나 훔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금품을 노린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반대로 또 이러한 가중 요소가 있는 반면 감경 요소들이 항상 있는데, 피해를 회복한다거나, 즉 절도했을 때 그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다 반환을 한다거나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 합의금을 제공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자백을 했다거나, 이 경우에는 검거가 됐기 때문에 자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검거가 된 이후에도 그 여죄, 남은 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을 만약에 다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경 요소가 조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성을 했느냐, 이 반성 여부가 있으면 네. 일부 감경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가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존재를 하면 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 네. 그리고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느냐가 가장 큰 요소예요. 네. 그래서 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도범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보면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은요, 실형으로,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으로 한 5년에서 7년 수준의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고요, 전형적인 상습 그리고 고액 계획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상습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시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계속 무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